자, 2부 저 들어왔어요. 자, 101번부터입니다. 일단 101번은 난이도 극상.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자, A, B, C, P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이게 유동화 관련 증권이니까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 희한한 게 나왔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일단 뭐가 틀렸냐. 이게 ABCP는 단기 상품이에요.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기업보험이야. 그러니까 어셋,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머셜 페이퍼가 기업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보험은 대부분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예. 그래서 틀린 건데 이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다른 걸 일단 먼저 보셔. 자, CMO가 나오면 항상 다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건 확실히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에서 뭘 암기하고 있냐. MPTS는 B자가 없어. 그러니까 투자자가 모든 권리 의무를 갖고 책임을 집니다. 요거 하나 암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MBB는 발행자, B자만 있으니까 발행자가 모든 권리 의무를 갖고 책임을 다 집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셔. 5번부터 봅시다. MBB가 나오면 항상 발행자를 찾는다고, 발행자. 그리고 발행자가 이게 무슨 초과담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발행자가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뭔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근데 MBB고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발행자에게 뭔가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지문이야. 이걸 번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MPTS 보셔. MPTS는 투자자가 다 가져간다고. 모든 권리 의무 책임 다 진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투자자가 아니라 유동화 기관이라고 나왔어. 그럼 유동화 기관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주택 대출, 그러니까 주택 모기지. 주택 모기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기관이 담당하고 있죠. 상업 모기지가 아니라 주택 모기지를. 왜? 주택과 관련된 대출 채권, 주택의 대출은 복지제도야. 상가, 공장은 없어도 살지만 주택은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죠, 뭔가 제도적으로 주택 대출을 뭔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일명 주택 모기지는 공적인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잖아.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유동화, 주택과 관련된 모기지의 유동화 증권은 누가 발행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꼬르 발행자, 이꼬르 유동화 기관. 이게 다 똑같은 문장이라고. 똑같은 문장.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뜻하는 거죠. 주택 유동화에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에서는. 그럼 보셔. MPTS는 투자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화 기간 하면 뒤쪽에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 관리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 그러니까 유동화 기관인 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맞아 보여.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1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죠.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그리고 지분형 증권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유동화 기관이야. 그럼 MPTS는 투자자가 모든 권리 의무 책임을 지니까 유동화 기관이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책임 안 진다는 거구나. 맞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된 형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형태는 맞지만 3번은 몰라도 되지만 1, 2, 4, 5번은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02번.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 회사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곳은 몇 분? 자기관리죠. 실질적인 자기관리. 이게 자기관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인데, 자, 뭔지 몰라도 이게 포인트야. 부동산 관련 분야야. 부동산 관련 분야. 뭔지 몰라도 너는 아니야. 공인회계사는 부동산 관련 분야가 아니여. 회계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런 말이야. 찍어야지. 자, 104번의 조기상환인데 조기상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조기는 낮게 단다. 이거 아니요. 그런데 1번 조기상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측정하는 지표로 조기상환율이 있다. 뭔지 몰라도 틀려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2번이 우리 수준을 넘어가. 그래서 해설에 뭐라고 적어졌냐.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어. 하지 마. 이런 거 틀려줘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찍긴 찍어야지. 자, 3번. 저당대출 차입자의 조기 상환의 정도에 따라서 MPTS의 현금 흐름과 가치가 달라진다. 자, 우리 MPTS는 유동화 증권이에요. 유동화 증권은 부채금융이죠. 유동화 증권은 실질이 뭐야? 채권이라고, 채권. 그러니까 당연히 조기 상환,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위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채권의 가치, 현금 흐름은 달라지는 거겠죠. 대충 틀려 보이지 않아.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하락하면 항상 조기 상환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서 금융기관은 대출 기간 중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보통 4년, 5년. 그리고 이걸 위반할 때는 조기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왜? 항상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받아 봤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줘야 된다고. 낮은 금리로 항상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은 항상 조치를 취하죠. 그게 바로 조기 상환 금지 기간, 조기 상환 수수료. 이건 기본. 그다음에 5번. 자, 저당 대출 차입자의 조기 상환은 자, MPTS야. MPTS면 투자자가 모든 걸 부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위험을 유발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코드 맞았네. 그러니까 MPTS의 경우에는 소유권도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지 몰라도 야, 2번 같다. 이걸 풀려고 그랬으면 2번을 찍어야 되고, 그냥 야, 풋옵션 이런 거 모르겠다. 넘어가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서 한 문제 버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5번. 자, 부동산 신탁회사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뭔가 담보 목적으로 뭔가 신탁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담보 신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신탁, 담보 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신탁증서 대출이고, 신탁증서 대출이고. 자, 107번. 수용과 환지 방식인데 요거 봅시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받고 넘겼어. 소유권을 넘기면 더 이상 개발이익은 얻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이 끝난 이후에 얻는 그 지속적인 개발이익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죽었다 깨나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의 개발이익은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요. 수용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없어. 환지 방식이 가능한 거죠. 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재교부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의 부담이 크다. 그럼 무조건 토지를 취득하는, 보상금을 주고 취득하는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 자, 요거 애매모호해. 기반 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면 수용 방식이요.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요. 왜? 재교부 또는 교환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에서 기반 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거죠. 그 다음에 개발 토지를 매각한다. 이 개발 토지는 개발이 끝난 토지를 매각한다. 그럼 수용 방식이지. 수용 방식.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돈 주고 토지를 사서 개발이 끝나면 다시 매각을 해야죠. 그런데 매각 부담이 적다. 그러면 그렇죠. 환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한번 꽈놨죠. 그 다음에 자 5번.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이 쉽다. 그러면 토지를
그렇죠. 재교환받는 또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환지 방식이겠죠. 재정착이 쉽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런 게 보여. 위험. 그러면 법률이냐, 시장이냐, 비용 위험이냐, 법시비. 이걸 지금 뜻하는 거죠. 자, 개발 기간의 연장. 이게 무조건 나오면 뭐예요, 이게? 비용 위험이죠, 비용 위험. 개발 기간의 연장이 나오면, 자, 질문을 줘. 어떤 분이. 이자율의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영향은 시장 위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가요? 아니, 맞아. 인플레이션은 시장,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이고,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니까 시장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세 가지의 공통된 위험을 찾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 위험이죠.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물가 상승이니까 시장 위험에 해당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비용의 부담도 있는 거니까 세 가지의 공통된 것은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팔아버리는 선분양이겠죠. 선분양은 사업이 개발이 끝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한 거니까. 그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시장 경기가 나쁘더라도 그렇죠. 부담이 없는 거죠. 사업 시행자에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옳은지 뭐. 그 다음 민감도 분석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민감하게 변합니까? 둔감하게 변합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주요 변수는 원인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토지 구입비, 개발 기간, 분양 가격들이 변할수록 그렇죠. 뭐 개발의 수익률, 개발의 타당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순영가는 0보다 크다. 다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9번. 요건 죽었다 깨라도 못 맞춰. 법을 이게 마지막에 작년에 하면서 요게 3종가 기는데 3종가 4종가 기인데 중개사 법령에 요거 빼고 내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강의를 했어도 못 맞췄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혹시라도 찍으려면 우리 평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법인인 감정평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중개법인이라고 합시다. 이 중개법인이 경업을 할 수 있다, 경업을 할 수 없다. 경업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하고 있죠. 요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 중에 뭐가 하나 있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기법을 뭔가 알려주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즉 교육이죠. 교육과 관련된 거. 교육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을 굳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러면 한 문제 추가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요 중에 뭔가를 보면 중개업의 육성,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자격 취득, 정책적으로 다뤄줘야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얘는 세트 메뉴니까 두 개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이 정책과 가장 약한 걸 찾는다 그러면 교육. 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중개업의 육성, 자격 취득.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한 건데 이거 굳이 모르더라도 사건이 소멸됐는데 대상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4번을 찍었어야죠. 자, 그 다음에 111번. 이것도 보셔. 신고 납부냐, 뭔가 부가징수냐,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이건 확실히 알아. 취득세, 취득 단계고, 상속 증여는 취득 단계의 국세로 분류되죠. 왜? 증여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맞아 보여. 자, 그 다음에
국세냐 지방세냐 이 정도는 해야죠. 양도소득세, 국세, 종부세, 국세. 이거 확실히 맞았고. 누진세냐 비례세냐 이런 거 우리가 알기 쉽지 않아. 자, 과세 기준율. 보유세 과세 기준율은 종부세든 재산세든 다 6월 1일이죠. 이런 거 찾아냈어야죠. 예. 자, 이거 잘 보셔. 상속과 증여는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자, 중요한 건 재산세는 항상 그 관할 관청이 부가 징수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재산을 개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얼추 파악이 된다. 왜? 가격 공시 제도 등으로. 가격 공시. 그런데 양도할 때 얼마로 양도하고 이 사람이 취득할 때 얼마로 취득했는지는 우리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라고 하는 거죠. 자, 권리 분석.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런 문제.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1번. 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해서 일련의 부동산 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뭔가 틀려 보이지 않아. 자, 2번.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 하자, 거래 규제, 확인 판단이 포함된다. 틀려 보이지 않아. 자, 3번. 매수인이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제외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포함되겠지. 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 4번. 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관계법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적 또는 등기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건 틀려 보이지 않아. 자, 그러니까 5번. 부동산 권리 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 대상 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 원칙은 권리 분석 원칙을 하는데 지켜야 할 때 이념이다. 왠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뭐가 있어요? 안전성, 능률성. 이건 항상 세트메이죠.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해치고, 안전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해치는 거니까 항상 원칙에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탐문주의. 그 다음에 증거주의. 이 두 가지요. 근데 권리 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게 탐문이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증거주의는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된다. 확인주의, 탐문주의. 이렇게 해석해야죠. 5번. 자, 요건 제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복불복이야. 우리 시험에 2번은 쉽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각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소유권과 관계된 사항. 을구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런 거 나오면 땡큐고, 요런 게 나오면 어렵죠. 이게 센스를 좀 발휘해야죠. 자,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냥 줄이면 등기부에서, 우리가 예전에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럼 일단 요건 들어가야지. 유치권, 점유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형이라면 대충 맞춰갖고 왔어. 개수 문제라 못 맞추는 거죠. 개수 문제라. 자, 그럼 봅시다.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등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센스가, 그죠? 법이 정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결정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묘기지권.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알려줬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법정지상권 같은 건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이 되지만 법정지상권이라고 등기 후에 기록하는 경우가 꽤 있어.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의 신청하면 이거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예,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애석했죠. 자, 아무튼 그 출제자의 취지는 등기를 해야 되는 권리냐,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권리냐, 요걸 지금 묻는 것이다. 그럼 몇 개요? 4개. 이렇게 가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쉬운 문제죠. 자, 표준적 이용, 지역의 가격 수준. 그럼 지역 분석이고, 항상 먼저 실시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죠. 여기 틀렸네요. 자,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고 인근 지역과 유사하고, 항상 것입니까? 미십니까? 그러면 지역이 넓으니까 것이, 개별은 미시 이렇게 되겠죠. 자, 부동산 가격 원칙 간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요령이 뭐예요? 요령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거의 99%가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뭐부터 봐야 됩니까? 예측, 대체 원칙, 요 놈을 먼저 봐야 된다고. 요 놈. 이게 요령이라고. 근데 뒤를 봤더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항상 외부 환경은 적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살리려면 이 균형을 전부 다 적합의 원칙으로 바꿔야죠. 적합의 원칙으로.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보세요. 우리 평가사 시험에는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자, 저를 잘 봐봐. 못을 아예 박았어. 현황 기준. 그럼 현황 기준은 뭐냐? 기준 시점 당시에 실제 이용사항, 기준 시점 당시에 공법상 제한사항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뭔가 현황, 기준 시점 당시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현황과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요령이 이렇게 된다고. 현황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딱 동그라미 쳐놓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자, 가장 먼저는 의뢰인의 요청이지. 의뢰인의 요청. 여기 있네. 여기 6번부터 봅시다. 자, 의뢰인이 요청을 한다고. 조건을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서비스업이니까 당연히 네, 알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근데 의뢰인의 요청과 세트 메뉴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요. 그럼 항상 법령에 규정이 있어요? 그럼 뒤쪽만 보는 거야. 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할 수 있다.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할 수 있다. 이것만 보는 거라고. 그리고 1번. 뭔가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는 절대 안 돼. 조건을 붙일 때 이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생략할 수 없는 거지. 요건 생략할 수 없는 거지. 생략할 수 없는 거지. 검토는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물건별 주된 평가, 선박, 원가법이죠. 원가법. 극하. 자, 요 놈이 어렵죠. 120번 보면 얘는 암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2차를 하신 사람도 이 실무 기준까지 열심히 뜯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1차만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냥 틀려라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확인을 한번 합시다. 자, 수익환원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순영업 소득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는 직접 환원법. 그 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할인법 두 가지. 이 둘 중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근데 부동산 증권은 항상 수익 중에 미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추계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원칙으로 하죠.
뭐 채권이나 주식 다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건데 뭐냐? 항상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요 놈이 뒤바뀌어 있어요. 시장 추출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 추출법은 시장의 유사 부동산들을 분석해서 환원이율을 직접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환원이율이라는 이런 수익률을 찾아낼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근거로 지금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추출법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시장 추출법이 적절하지 않은 때 이제 요소 구성법, 투자 결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을 쓴다. 요 정도. 자, 그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가 있어야 돼. 투자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투자 결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3부에서 뭘 만난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내일 해야겠어. 지금 강의 끝나고 해달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머리가 몽롱해. 중1 근유도 생각이 안 날 정도니까.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항상 요맘때쯤에 내가 올리는 이유는 마지막 실력 점검용으로 꼭 기출은 활용해야 된다. 최근 기출은.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